무기는 빠르게 진화한다. 더 정밀하게 조준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진화의 방향이다.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주요 표적을 초기 제압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초정밀 유도 무기 덕분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방위 산업을 일으키는 동안 기존 무기를 생산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에 힘써왔다. 그 결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우리가 만든 무기로 자주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이 무기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이 소지하는 소총부터 전차와 자주포까지 탄약이 없으면 한낱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탄약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다. 어떤 탄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곧 군의 전투력이라 할 수 있다. 병력과 무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탄약이 없다면 승패는 뻔하다. 심지어 탄약 때문에 제식 무기를 교체한 예도 있다. 베트남전을 겪으며 기존의 7.62mm 탄을 쓰는 M14 소총에서 5.56mm 탄을 쓰는 M16 소총으로 주력 총기를 바꾼 미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개별 탄약의 무게를 줄여 병사들의 탄약 휴대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탄약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사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73년 방산업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방산기업이 탄약업체인 풍산이었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방위산업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속에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도 지능 탄약, 스마트 탄 같은 혁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약 분야. 우리나라 탄약 개발의 주역에게 생생한 개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탄약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전 국방과학연구소장과 발칸포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하신 황혜웅 박사 나오셨습니다. 황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탄약을 개발해 오신 이진범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이진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집필을 해오시는 분입니다. 월간 블랙튼의 홍인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바쁜 가운데 오늘 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진범 박사께 여쭙겠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ADD 탄약 개발팀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었거든요. 이후에도 집필과 이제 그 저술 과정을 많이 보셨는데요. 방위 산업에서 탄약은 어떤 무기이고요? 이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해 놓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탄약은 폭발물입니다. 그 탄약은 폭발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우선 화약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뭐 폭발 화약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약에는 추진 화약이 있고 그다음에 점화시키는 이제 기폭 화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물에 충돌을 하면은 폭발하는 폭발 화약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탄약의 또 범위도 좀 있을 텐데요. 탄약의 범위라고 하면은 추진 장약에 의해서 내관 결합체에 의해서 점화가 되어지면은 그 탄체가 비행을 하고 탄체 앞에는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신관 결합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목표물에 접촉이 될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익스플로시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폭발 계열을 통해서
내장돼 있는 그 기본적인 TNT, 우리 한국에서는 군용 탄약으로 컴포지션 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폭발시켜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탄약을 분류하는 한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탄약에는 이 구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보통 이제 그 정확하게 대표적인 소총탄 같은 경우에는요, 5.56mm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센티밀리미터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39경처럼 인치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시청자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탄약에는 이렇게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 개념도 좀 한번 예. 잡아주시죠. 원래는 이제 구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인치하고 센티미터하고 이게 사실 틀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처음 탄약을 개발할 때부터 인치를 썼습니다. 수십 년 전서부터 50년 전서부터 미국도 인치를 센치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아직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일분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빨리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탄약의 화포의 구경을 다 센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로켓탄 2.75인치가 로켓탄.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홍희범 편집장님께 한번 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군대 생각하면 이제 큰 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 전차나 아니면 뭐 항공 군함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크기도 작고요. 이 탄약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이게 소모되기 때문에 이 소모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대형 장비들에 비해서 이 그 군 전력상 또 탄환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탄약이 없으면은 뭐 거의 무용지물이라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이 있다 쳐도 여기에 들어갈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는 해상 레이더 기지 수준 잘해야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즉 탄약은 비록 작고 보기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각각의 무기들이 무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번엔 좀 더 과학적이고 방위 산업 측면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황 박사님, 이제 화포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무기 개발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해 오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위 산업과 국방 과학 측면에서 이 탄약 개발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우리나라처럼 스스로 개발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체로다가 그 유입되는 전이가 돼가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군에서 쓰여질 무기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국방과학기술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방위산업을 이끌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위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또는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에서 탄약은 그 탄약을 이제 발사하는 화포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탄약이 화포하고 비교해서 갖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소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는 뭐 탄을 예를 들어서 10발을 발사를 한 다음에도 거기 남아 있으니까 또 쓸 수가 있고 또 쓸 수가 있지만은 탄은 한번 적진으로 향해서 발사를 하고 나면은 땡입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포에 비해서 탄약은 소모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화포가 예를 들어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탄약은 엊그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 탄약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만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더 위력이 커졌다든지 사거리가 길어졌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탄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과에 비교해 보면 적보다 우위에 쓸 수가 있다. 탄약을 국내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군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탄약은
어느 그 군용 장비 중에서 화력 장비 중에서 가장 그 첨단 기술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그 중요한 일을 이제 해오신 장본인이 바로 이제 패널로 이제 참석하신 그 이진범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약의 과학적인 원리도 이참에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탄약의 기본적인 또 과학적인 이 구조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원리에서 발표가 돼서 이 폭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탄약이라는 것은 화약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화약을 이제 이동 수단에 따라서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화포가 발달이 됐고 화포에 필요한 탄약의 구조도 변경이 됐는데 익스플로시브 트레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발사탄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탄이 우선 포에서부터 발사가 돼야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거리를 비행해야 되고 목표에 가서는 이게 터져가지고 터진 다음에는 그 탄이 갖는 위력이 최대화돼야 되고 이런 면에서 탄은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제 발사할 때는 물론 발사 장치인 포는 기본이 됐다 하더라도 탄에서는 뇌관 결합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을 날려보낼 수 있는 애초의 최초 화약이죠. 뇌관 결합체에서 뇌관이 폭발하면서 속에 있는 추진 장약을 점화합니다. 추진 장약에서는 무연 화약을 쓰고 있습니다. 화포에서는 무연 화약에서는 싱글 베이스, 더블 베이스, 트리플 베이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로 곡사 포탄에서는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니트로 셀룰로스하고 니트로 그리세린입니다. 그걸 주 원료로 하는 그 화공품이죠. 그래서 이 곡사 포탄에서 쓰고 좀 더 거기 그 화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또 트리플 베이스를 씁니다. 트리플 베이스는 니트로 구아니딘이라는 화공품을 첨가해서 전차 포탄에서는 소위 그 머즐 벨러시티 초기 속도가 마하 3.5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화약이 이제 추진 장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폭발을 할 때에는 신관에도 화공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관 자체도 그게 PD 신관, 포인트 데토네이팅이라고 하는 PD 신관이 있고 그 다음에 VT 신관, 그건 공중에 날아가 가지고 목표를 탐색해서 목표 한 6m에서 10m 위에서 터져요. 그거는 이제 프락시미티 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관의 종류에 따라서 신관 화공품을 뭘 쓰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신관이 작동을 하면은 PD 신관은 땅에 떨어지면은 작동을 해서 거기 내부에 있는 화약이 터지지만 프락시미티 휴즈를 쓰면 공중에서 터집니다. 그게 살상 위력을 비교해 보면 PD 신관을 썼을 때보다도 6배 정도 이상의 입맛 살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탄약, 과연 어떻게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약 전용 공장인 풍산의 안강 공장. 이곳에서는 227mm 다연장 로켓포부터 5.56mm 소총탄까지 약 200여 종의 탄이 생산되고 있다. 안강 공장은 탄약의 원소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소재인 동합금부터 탄피, 뇌관, 신관에 이르기까지 각 부품들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모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공정이 바로 탄피 제작. 동재질로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프레스로 눌러 탄피 모양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피에 추진체를 넣고 탄자와 결합하는 것은 탄피 결합 공장에서 만든다. 이곳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추진체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정전기를 방지하는 특수 신발과 제전복을 착용하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모든 공정을 거친 탄은 최종 점검을 위해 탄도 시험장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는 속도, 압력, 정확도 검사를 통해 탄약이 국방 규격에 맞게 생산됐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탄환의 국산화와 성능 개량을 책임지고 있는 풍산. 지금 이 시간에도 미래 전장에 대비하며 선택적 정밀 타격과 추적이 가능한 차세대 신형 탄약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첨단 국가의 초석. 오늘은 탄약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생산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탄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위범 편집장님, 예. 세계 최초의 탄약은 어떤 것이고요? 최초의 탄약 처음부터 지금 현대식의 어떤 기본 원리로 같이 갔는지 혹시 좀 다른지 그것 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약이라는 말은 일단 탄, 그러니까 발산하는 탄환, 그리고 약, 그걸 발산하는 화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약으로 발사되는 탄이 탄약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대략 중국에서 한 11세기, 12세기경에는 원시적인 어떤 화포가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2세기경만 해도 이제 주철로 포신을 만든 그런 화포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시대에 어떤 사용한 화약은 물론 원시적인 흑색 화약이고, 그다음에 발사한 탄환은 처음에는 돌을 깎아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철이라든가 뭐 납 이런 걸로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일찍부터 실용화가 돼서 아직까지도 어떤 소재로 많이 쓰는 게 납입니다. 왜냐하면 납은 어떤 굉장히 질량이 크고 가공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제한된 공간에 어떤 운동 에너지를 크게 넣어야 되는 어떤 발사체 탄환으로는 가장 소재가 적합하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또 다양한 돌 또 납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 또 예, 시작이 예. 됐군요. 근데 이른바 이제 구식 총기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을요. 이제 15세기 임진왜란 때 썼었던 화승총이나 예, 예. 아니면은 미국의 남북 정쟁에 사용됐던 머스킷 총 같은 걸 보통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런 구식 그 총기에 사용했던 이런 탄환이요. 지금 현대적인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옛날의 총기에는 강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탄환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둥근 구슬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이야 이게 탄피에 화약하고 뇌관, 탄환이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일체형 탄환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이 화약 따로 넣고 탄환 따로 넣고 또 격발도 뇌관을 쓰는 건 이제 19세기 초반 중반 그때서야 이제 시작이 된 거고 15세기 16세기 그때만 해도 이제 화승총 말 그대로 심지를 끼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에 방아쇠를 당겨야지 이제 심지가 딱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는 그런 방식이었고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 19세기 사이에 되면은 수석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라이터하고 비슷한데 부싯돌이 쇠하고 부딪힐 때 생기는 어떤 그 불꽃을 이용해서 격발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이처럼 어떤 구조라든가 발사 방식 이런 건 굉장히 차이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어떤 최초의 탄약부터 지금까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밀폐된 어떤 원통형의 공간, 한쪽 끝이 밀폐된 공간에 화약을 넣고 또 탄약을 넣은 다음에 그 화약을 터뜨려서 그 그러니까 터뜨린다는 정확히 연소를 시키는 건데 그 연소될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로 탄환을 추진시킨다는 거죠. 이게 거의 뭐 1000년 가까운 역사가 있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아직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탄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총구 안에다 이제 탄환과 이제 화약을 넣어서 썼던 방식과 또 탄피로 가루 싸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박사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 탄약에서 지금 이전에는 탄환과 화약을 써서 총구에다 집어넣어서 했고요. 이제 탄피를 써서 했던 것이 이제 근대로 와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환을 싸고 있는 탄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탄두를 발사시키기 위한 화약을 옛날에는 이제 점화선을 넣어가지고서 점화선 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화약을 태우는데 추진 화약입니다. 근데 추진 화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장 상황에서 하도 바쁜 전장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탄피를 만들어 가지고 탄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타격식 내관에서 점화가 되어지면은 바로 탄두가 발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3분의 1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초기에 영국에서도 탄피를 사용한 그런 그 발사탄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탄피를 사용을 하려면은 우선 가공성이 좋아야 하니까 동합금이 철합금보다는 가공하기에 쉽죠. 그래서 동합금으로 시작을 했고 미국도 남북전쟁에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철합금 가지고도 사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걸 느꼈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제 동합금을 사용한 탄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황 박사님,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탄약 발달사 중에서 이 무연 화약 등장이 있는데요. 우리 발달사 과정 중에서 이 무연 화약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연 화약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좋은 탄약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화포에는 악영향을 안 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군용 장비 탄약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좋은 거는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비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몇백 원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또 그것도 가서 그 임무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가면은 여하튼 100%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포에서 발사될 때는 그 무연 화약이 탄이 포 실내에서 움직일 동안에 고열 고압의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신벽을 굉장히 부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근래에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것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포격을 받으면은 원점을 때리겠다. 근데 원점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첫째로는 뭐냐면 포탄을 날려보낸 포를 두들겨 부셔야 됩니다. 그래 2번 안 맞을 테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레이더가 있습니다. 탄이 오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이 탄이 발사한 지점이 포진지가 어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탄약은 적의 그 탐지 레이더에 안 잡히는 탄약이어야 된다. 고폭탄인 경우에는 이제 주강으로다가 만듭니다. 쇠로다 만드는데 뭐 100% 하기에는 잡힙니다. 큼직한 거고 날아가니 쇠가 날아가니 쇠덩어리가 날아가니까 잡히는데 이거를 막 적의 레이더파가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뭐 요새 말 공학적인 용어로 이제 스텔스화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 포탄 그 앞에다가 이제 겉에다 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한다든가 재료 자체를 전파를 전부 흡수하는 재료를 만든다든가 막 이런 그 탄두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예, 물론 이제 뭐 이러한 것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첨단 기술입니다. 지금 21세기지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적보다 우위에 서려고 그러면은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화된 탄약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래야 뭐 이 시점에서 좋은 탄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스텔스화 되어간 이제 단약을 갖고 있게 됐었을 때 적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홍희범 편집장께서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자료들 좀 수집하고 있으시죠. 예. 이제 그런 관점에 봤었을 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1세기 가장 좋은 탄환 어떤 좀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결국은 이거는 어떤 21세기라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탄약이 요구되는 어떤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결국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성능이 어떤 기준이 되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성능이 100이 나온다고 하는데 막상 사보니까 10개를 받았는데 어떤 탄은 뭐 70밖에 안 나오고 뭐 어떤 탄은 120이 나오는데 또 어떤 탄은 뭐 60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오차가 크고 편차가 크면은 사실 이거는 기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탄약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운용상 어떤 불안정성이 높으면 예를 들자면은 뭐 얼마 보관 안 했는데 뭐 못 쓰게 된다든가 뭐 약간만 충격을 그러니까 단순한 운반 정도 하는데 뭐 터진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문제가. 그리고 또 공급도 굉장히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탄약이라는 게 있어야지 발사를 하는 거지 아무리 뭐 좋고 어쩌고 그래도 뭐 얼마 안 쓰고 소모가 되면은 갖고 있는 무기체들이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공급과 성능과 어떤 운용 전반적인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탄약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지 그게 좋은 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어떤 이 탄환의 자료들을 모으고 계셔서 좀 더 특별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원칙에 가장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운영과 공급에 사용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가장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1968년 북한은 끊임없는 전쟁 도발을 해왔다. 무장 공비를 수도 서울에 침투시켜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으며 이틀 뒤엔 공해상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정보함을 원산항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세계적인 정세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 신호를 더했다. 베트남과의 지지부진한 전쟁을 치르던 미국.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북한의 노골적인 전쟁 위협, 그리고 우방이었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져온다.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 국제정세의 민감한 변화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무장하는 길밖에 없었다. 소총도 하나 못 만들었던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국내외 이공계 과학자들을 끌어모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1971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예비군 200만 명을 무장할 그런 기본병기를 갖다가 연구개발 시제 그래서 양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기본병기 긴급 시제였습니다. 그걸 연구소에서 그 명령 하달을 받고 이게 40일간에 이걸 갖다가 완수하는 것이 정말 아마 세계의 병기 개발 역사상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겠다는 무모한 계획, 바로 번개 사업이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탄약 개발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이제 ADD의 초창기 멤버셨죠. 그렇습니다. 초창기 이제 멤버가 한 기관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방위산업과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라서 굉장히 인력 구성도 어려웠을 테고 조직 자체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ADD 창설 당시 탄약 관련 부서에 과연 인적 자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었는지요? 초창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으로 발족이 되면서 먼저 번개 사업이라는 것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 번개 사업을 수행하려면 총포 부서가 있어야 하고 탄약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총포 부서에서는 김성진 박사가 이제 그 팀을 홍판기 박사하고 두 분이 이제 했었고, 탄약에서는 6번에서 탄약과장까지 하신 임태원 대령이 탄약부서 총책임자로 그렇게 부임을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인력 구성을 해야 되는데 화공이나 화학을 해야지 그러니까 화약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화공 그 전공 중심자들을 이렇게 모았고 처음에는 뭐 기계 분야는 그렇게 큰 비중을 안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성할 때는 반 50%는 화공 화약 분야, 그다음에 25%는 기계 분야, 25%는 금속 분야. 이렇게 전공자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번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화약 탄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이 갖춘 사람이 하니까 육군 병기장교 출신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초창기에는 탄약실 구성을 할 때 한 3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번개 사업 초기에는 지뢰수류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예. 이제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호삼 그 우리 탄약창이 우리나라에 한 서너 개 있는데 탄약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미제 탄약 그게 이제 그때는 군원탄이라고 구사원조 받은 탄이라고 해서 군원탄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가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역설계를 했습니다. 화약을 분해하는데 그 위험하지 않았느냐, 뭐 위험을 감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공품도 한국화약하고 또 우리 그 화학을 한 사람들이 이게 다 분석을 해서 성분이 뭐라고 하는 거를 규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역설계 제품 가지고 번개 사업을 치렀는데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만들고 시험하는 과정이 3개월밖에 여유를 안 줬어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보면은 아침에 출근을 8시 반에 합니다. 퇴근은 그때 통행금지가 11시에 있었는데 11시,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통행금지 있는데 군용차로 집까지 바래다 줘요. 그런 식으로 아침에 8시,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3개월 만에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 역설계로 이제 수류탄과 지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전히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들으면서도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학적인 설명이 조금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설계를 하게 되면은 원래 설계도만큼은 치수가 안 나옵니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잘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말은 이렇게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역설계 그 자체가 그걸 뭐 재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사실 매우 낮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역설계에서 뭐 대부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에서 유럽의 한 국가의 무기를 가지고서 그 역설계를 해서 만들어 봤답니다. 그러니까 역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 전혀 탄이 들어가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늘 어떻게 역설계를 해서 그걸 총을 만들었냐, 포를 만들었냐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 역설계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탄은 들어갔는데 발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역설계라는 건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역설계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래도 물건을 다시 설계해서 설계도면을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이 무기가 뭐 여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뢰다 수류탄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게 역설계 하는 데서 제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움직이는 부품이 있는 장비나 제품을 역설계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둘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요 공간에서 움직인다면 요 공간 하는 것하고도 요 사이에 딱 맞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계 할 때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 부품이 있는가. 이 운동 부품이 있으면 상당히 역설계하기 어렵다. 근데
다행일지 아니면 당시에 공학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번개 사업을 할 때 수류탄이나 지뢰는 운동 부품이 없습니다. 소총처럼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여간에 뇌관에서 이니시에이션만 시키면은 시작만 시키면은 터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수류탄이나 지뢰는 역설계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좀 낮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역설계를 해서 제작을 한다. 왜 도면만 그린다가 아니라 그 도면을 가지고 만든다. 만드는 건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는데 역설계 해놓는 것만도 큰 일인데 그걸 뭐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겁먹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학적으로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그것이 그 위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더 어려웠던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을 다 투입을 해서 이걸 해서 역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건 보통 중압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거고 특히 수류탄이나 지뢰인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운동 부품이 없었다는 것. 또 하나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은 당시에 국내에서 그런 폭발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품에 비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조금은 성공률이 높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번개 사업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요. 이 수류탄과 이제 지뢰 역시 이제 이 평가를 했었을 때 시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사회에서 이제 이걸 했었을 텐데요. 그 당시 결과 어땠습니까? 거의 100%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플라스틱 부분이나 금속 부분 만드는 거는 그때 뭐 대형광업이나 내셔널 플라스틱 이런 데서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설계 가지고 그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화공품 거기 이제 그 내관에 의해서 때려지면은 그 익스플로시브 트레인에 의해서 메인자약을 폭발시키는데 그런 화공품에 대한 기술은 샘플 가지고 우리가 역설계가 이게 기술이 없죠. 다행히 한국화약은 민수형 광산 폭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하고 접목시키니까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요거는 성분이 뭐다, 요건 성분이 뭐다 이런 걸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거 가지고서 만들어서 시험을 하니까 메인자약을 터뜨리는데 그런 기폭화약이 성능이 거의 완전 무결하게 내관 화약을 만드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항공화약만 가능했었습니다. 그 화공품 개발하는 데는 번개 사업에서 문제없이 지뢰 수류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2차 이제 번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보다도 더한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박격포나 로켓탄, 유탄 같은 부분들의 이제 지시를 받았었을 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 네. 그 당시 환경을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물론 이제 1차도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박격포탄이나 로켓탄, 유탄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을까요? 1차 번개 사업 때 그 지뢰다 수류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특성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2차 번개 사업 때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박격포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박격포탄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쇳덩어리 안에 화약이 들었고 날개 좀 붙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뢰하고 달리 운동 부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있어요. 움직이는 부품이 신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박격포탄 경우에 충격 신관을 아마 그 당시에 했지 싶은데 충격 신관은 이제 땅에 떨어져 신관에 부닥치면은 작동을 해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측정기기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측정을 해봤으면 좋은데 측정기기도 없이 하여튼 수 없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고생스러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이 박격포탄 경우에 이제 탄체를 주철강을 씁니다. 이게 녹여서 이제 부어서 만드는 건데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화약을 넣습니다. 화약을 넣는데 포탄을 날려보내는 추진제가 아니라 작약이라는 걸로 버스팅 차지를 넣습니다. 작약을 녹여서 넣습니다. 녹여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를 녹여서 붓듯이 이제 붓는 겁니다. 부으면 뭐 안에 쭉 들어가서 있죠. 그 뭐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데 이게 자세히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겉에가 쇠가 있으니까 식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까지 다 식어요. 그러면 쫙 식었으니까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식어갔기 때문에 식은 데하고 안 식은 데하고 사이에 응력이나 힘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벌써 찾아가지고 오므라들었는데 여기는 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므라들니까 요 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층 사이에 힘을 받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죠. 요것들이 어떻게 됐냐? 요것들이 가만히 있어서 날아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포탄이라는 거 포탄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자기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박격포 폭에다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아가 쫙 나가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고서 가만히 섰는데 버스가 확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헛떡하죠. 그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자격들이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막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운동 파트가 생겨 있고 운동 파트 사이에서 응력이 발생하고 응력들이 자격을 폭발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탄이 목표까지 가서 터져야 될 것이 뭐 포신 내에서 터질 수도 있고 포신 바로 포구 앞에서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다 그 투과 장치를 가지고서는 들여다보면 이게 있다, 이거 크랙이 있다 없다는 거 다 아는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엔지니어들 입장,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습니다. 봐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됐죠. 하겠는데 보질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소위 말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고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도전하고 극복을 했던 큰 용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 황 박사님 이제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것을 그런 위험을 또 극복하고 이제 2차 번개 사업을 또 시작을 하셨는데요. 번개 사업에서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점이 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화약을 금속 가공해서 만들어놓은 탄체에다가 충진을 하는데 그냥 녹여가지고 집어넣으면 속에 식는 과정에서 캐비티가 생깁니다. 속에 그냥 이렇게 동공이 생겨요. 그 동공이 생기는 것이 그것도 뭣도 모르고 하면 탄을 포에 집어넣어가지고 처음 발사할 때 셋백 호스에 의해서 충격을 주면은 탄이 폭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구 내에서도 폭발되고 바로 포구 앞에 바로 나가자마자 폭발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다행히 우리 그때 ADD에는 그 군사 8군에 있는 그 군사 고문단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기술을 좀 찾아달라. 예. 그게 참 제가 기억하는 거는 미스터 어리크라고 하는 그 일군 대령 출신인데 자기가 가가지고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미국 출장 가가지고 3개월 만에 그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 화약으로 더 하여금 그 화약을 충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것까지 다 지침을 내려주고 해서 그런 그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했죠. 예. 굉장히 또 애를 쓰셨군요. 예, 군사지원단의 초창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진짜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2차 번개 사업도 이제 끝이 나고요. 시사회가 있는 날이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참관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런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그날 이제 탄약 개발팀에서 이 대전차 지뢰에 큰 사건이 있었대죠. 예, 그날 또 이 박사님 현장에 계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지뢰 시험하고 또 그 크레모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있지 않습니까? 시사회 하기 전에 저희는 예행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레모아 가지고서 뭐 앞에 풍선을 한 100여 개 달아놓고서 탁 터뜨리는 시험도 하고 지뢰 가지고서 뭐 폭발 시험도 하고 다 했는데 다 성능으로서는 뭐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했는데 1차 번개 사업은 72년 4월 3일 날 시사회를 했는데 대통령 모시고 그때 국방장관 모시고 뭐 ADD 소장은 신문택 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월 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2개월 만에 나와서 이제 참관하시고 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이게 높은 분들이 와서 참관을 하는데 이거 시험하다가 이게 잘못 터지면은 잘못되면은 잘못 경관이 한 150m, 200m 뒤에서 리모트에서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도전선을 이렇게 쭉 끌고 와가지고 2m에서 이제 그 폭파할 것 같은 거기서 이게 딱 하는데 그때 도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군에서 밀린 건데 아주 그 피복이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불발할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개발 때도. 그래서 2개를 딱 세웠습니다. 지뢰를 그 전차 캐터필러 밑에 2개를 지뢰를 M15 대전차 지뢰를 그때 파묻어 놓고 첫 번 거가 안 터지면은 두 번째 가지고서 하려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몹시 다 이제 거기 계시는데 그걸 이제 지뢰 시험을 할 때 이제 첫 배 거를 폭발을 탁 시켰는데 2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전차의 캐터필러 고무 부분, 철조각 부분이 우리 관람석 인대까지 날라왔는데 참석했던 유재훈 국방장관께서 스톱 하면서 시험을 중지라고 해서 외쳤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냥 계속 진행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시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탄약개발사는 번개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외국의 제품 모델로 해서 역설계를 통해서 2차례 번개 사업을 마쳤는데요. 이후에 이 번개 사업이 우리나라의 탄약 개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황 박사님께서 조금 평가해 주시죠. 번개 사업 1차, 2차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또 기업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본인들은 보람을 느꼈고 또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려고 도전을 하니까 풀리더라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가보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갈 수 있더라, 극복할 수 있더라 하는 자신감. 이게 아마 그 이후 탄약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이나 또는 생산하는 사람이나 검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냥 연년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탄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이진범 박사께서. 탄약 개발의 기초가 이제 지뢰 수류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그 다음에 이제 발사탄으로서 40mm 하고 60mm, 40mm 유탄과 60mm 박격포탄, 80mm 박격포탄 이래서 이제 포발사 탄약으로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탄약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번개 사업이 제 연구원들한테는 고무적인 행사였습니다. 여기에서 탄약의 그 성능이 그 제대로 발휘하니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고 우선 그 당시에는 아무런 기술 자료도 없었지만 자스메이커에서 군사지원단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미국의 기술 자료를 우리가 획득하도록 하자. 획득하면은 우리가 3년 걸릴 거로 1년 만에 마칠 수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 무기 체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군인은 미국 무기를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우리 군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그래서 미국의 기술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최단기일 내에 기술 자료를 받아가지고 72년서부터 79년, 80년까지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비발사 탄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우리 8인치까지 다 했습니다. 155mm 고폭탄에 대한 기본탄은 다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홍위범 편집장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한국의 탄약 개발사가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도 이제 현재 수준이면은 뭐 흔히들 선진국에 근접하는 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사실 근접이라기보단 일단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뭐 물량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탄약 생산과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고 해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니고요. 뭐 좋은 예가 이제 국산 소총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미군에 수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이라크전을 하면서 탄약 소모가 너무 심해서 자국 생산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우방국들에 수입을 한 건데 아무리 우방국들에 수입을 한다 그래도 그 자국 기준에 맞아야지 이게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족이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유탄이라든가 박격포탄 같은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탄약들의 경우에도 해외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뭐 어디 사실 탄약을 만드는 나라 많습니다. 뭐 인도니 이집트니 뭐 많은데 정작 국산이 사실 값이 싼 편은 그렇게 아닌데 그래서 수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품질 관리가 잘 돼서 어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량률이 낮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 편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탄약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음 시간이 훨씬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수석 방위산업, 오늘은 탄약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해공군에서 우리 군의 화력을 책임지고 있는 탄약 개발 사업. 과연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